네, 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자장을 맡은 윤열수입니다. 금년 초에 경주에서 한국민화센터에서 아주 대대적인 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민화 연구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부산, 강원도, 특히 그 광주,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아주 다양한 그 지역에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국 민화의 발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토론에서 나왔었습니다만은 일찍이 우리가 한국 민화가 그 사원에서 스님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해인사에 있는 달기 스님 같은 경우는 작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강원도의 황승규 같은 경우는 문자도도 많이 그렸지만 그 양반이 그린 불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처럼 학자들이 일일이 자료를 열거해가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한국 민화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그 발표하신 분들이 지금 4분, 5분이 계시고 토론자가 계시는데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비교 연구를 하신 고승희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김석권 선생님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4사람, 5사람을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발언해서 객석에 계신 분들이 토론하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토론 질문은 발표자나 토론자 누구나 다 답변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는 동안은 참고 계셨다가 이 5분에 대한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모두 발언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승희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불교회화와 민화 그 모란화 비교 연구에 대한 토론을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김석권 교수님이 먼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김석권입니다. 오늘 그 고승희 선생님께서 조선 후기 불교회화와 민화의 모란화 비교 연구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고승희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불화에 나타난 문양에 대한 이제 연구를 쭉 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발표도 아마 그 연구에 연장 선상이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불화 단청 문양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서 고승희 선생님의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진지하고 충실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고승희 선생님께 대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내일까지 발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신 불교회화에 나타난 이제 모란도에 대한 어떤 상황을 고려 시대에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고려 시대에서는 이제 법의 문양으로 표현한 것과 그다음 공약물로 표현한 예로 이제 나누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좀 쉽게 내용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선 전기에 대한 그 모란화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조선 전기에 나타난 어떤 모란화의 그 유형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조선 후기 불교 회화에 나타난 이제 모란화의 유형들을 그 불화 주제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 분류했던 방식은 이제 법의문양으로 표현된 것과 이제 공양물로서 표현한 예의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 주셨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선 후기 불교 회화에 나타나는 어떤 이 모란도의 유형도 크게 이제 그 법의문양에 등장하는 모란화, 그다음 지물로 등장하는 모란화, 그다음에 공양물로 나타나는 모란화, 그다음 장식문양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란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모란화 등으로 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 특별히 어떤 불화의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으신지라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물로 등장하는 이제 모란화의 경우 삼장보살도에서의 이제 천장보살의 지물로 등장하는 예가 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 예랑 그다음 신중도에서 이제 제석천 단독상일 경우에 제석천의 어떤 지물, 그리고 제석천과 이제 범천이 함께 등장하는 신중도일 때 범천의 지물로서 나타나는 이제 모란화를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잘 나타나지 않던 이 지물로 등장하는 모란화가 왜 이제 이 삼장보살도의 천장보살의 지물과 제석과 범천의 지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더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교 회화 이제 미나뿐만이 아니라 단청에서도 이제 보면 이 모란화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량이 머리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17세기, 18세기 경상도 지역에 이제 그 띠고리 옥단문이라는 이제 머리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궁궐 쪽에서 이제 모란화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궁궐 단청에서는 이제 그런 모란화가 중심이 되는 그 머리초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는데, 왜 이 시기 이제 그 17세기, 18세기에 그 경상도 지역의 이 띠고리 옥단머리초라는 그 주문양으로 쓰인 그 머리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질문이 무려 4개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좀 쉽게 시간을 너무 길게 쓰시지 말고 우리 토론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승희 선생님 답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발표한 고승희입니다. 먼저 정리가 잘 되지 않은 그 발표 요지문을 열심히 잘 도와주신 데 대한 그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서 조선 그 정기 때 불화에 표현된 모란화는 왜 밝히지 않았느냐, 언급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문명대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정기 불화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몇 점으로서 조선 정기 때 모란화를 밝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조선 정기의 불화는 거의 다 일본 소장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락 상태나 이런 상태로 봐서 확실하게 모란화가 어떻게 심문됐고 어느 위치에 그렇게 돼 있고에 관해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기 불화 앞에 요지문에서도 밝혔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말한 점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선 정기 불화는 대부분 지물 등은 들고 있지 않고 합장을 하고 있거나 건석들이 모두 다 본尊상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있거나
들고 있다 하더라도 0꽃 정도의 그런 징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 때의 모란하가 불화 속에 어떻게 조선 전기의 그 모란하가 어떻게 불화 속에는 표현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보기에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그렇게 발표 요지문을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그 불화에서 보이는 모란문 유형 분류를 고려시대와 같이 법의 문양, 그 다음에 그 공약물로 표현하는 그런 분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제별로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도상 주제별로 그렇게 분류한 이유는 모란하의 의미에 더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란하가 어디에 그렇게 심문되어 있는지, 또 공약물로서 아니면 그 배경의 그런 그 문양으로서 그렇게 심문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지만, 우선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도상 주제면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모란하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또 나누게 되면 도상 주제별로 또 그 법의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서 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초점을 조선 그 후기의 주제, 도상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모란하가 삼장보살 때 천장보살과 신중도의 재석 범천이 각기 됐는데, 그 모란하가 전에는 잘 지물로 등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왜 지금 보이고 있느냐, 조선 후기 때 보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삼장보살도나 감로왕도, 그 다음에 그 나항도, 산신도 같은 도상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굉장히 많이 그려졌던, 유행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유행했던 이유가 민중들의 아주 열렬한 그 환호 속에서 그렇게 조성이 됐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란하가 왜 그렇게 후기 때 집중적으로 더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기별로 구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해서 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기원하고자 그렇게 그 조선시대 후기의 그 민중들이 그렇게 발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되지, 그런 차원에서 그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궁궐에 보이지 않는 모란문이 그 사찰의 그 주요 부제 머리초 부분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소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청 문양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그 궁궐 단청에 대한 그런 사료를 제대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그냥 제 생각으로는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 경상도 지역 그 띠고리 문양의 단청 부분에서 같이 모란문이 함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어떤 문양이나 마찬가지고, 또 연화문이나 특히 모란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의미에 더 큰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그런 시대적인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엄을 꾸미기 위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 위한, 꼭 공양을 드리기 위한 장엄의 목적으로 올려지게 되는 단청 부분에 있어서 그 모란하가 그려지고 또 심문되었던 점은 그렇게 그 기복을 드리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사찰단청에서 많이 그려지고 그 경상도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그렇게 문양으로 도안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궁궐 단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대답을 제대로 못 해드릴 것 같고, 사찰 부분에서는 왜 그런 모란하가 단청 문양으로 심문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충분치 못한 대답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고승희 교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민화 속에서 화조도가 제일 많고 화조도 중에서 가장 많은 꽃이 모란꽃이었죠. 그런 문제들이 불화 속에서 주제별로 또 그다음에 그 분야별로 나타나는 얘기들이 지금 접근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원 답변을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씩 베일을 벗기듯이 이 민화와 불화의 관계가 접근되면서 진전되리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조수연 선생님, 고려 후기 수월 가는 보살도와 조선 후기 민화의 달 표현 연구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은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원이신 김선희 선생님이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늠도와 조선 후기 민화에 보이는 특징적인 달 표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같이 한 소재를 통해서 각기 다른 분야의 그 역량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초기 도상의 발생 기원과 그 전개 및 도상의 상세한 분석을 통한 도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연구는 두 분야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발표하신 주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끼나 두꺼비, 개수나무를 표현하는 특징적인 달의 도상의 형성 배경에서 중국 고대 신화 및 불교의 분생담 그리고 도교 등의 여러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러 달의 도상 가운데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짚고 있는 토끼의 달 표현만이 묘사되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늠보살도의 달의 표현과 조선 후기 민화의 달의 표현에는 어떤 역량으로 그 같은 도상이 형성되고 있고 정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수월 가늠보살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외에 도남 출도 불화에서 특징적인 달의 묘사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어떠한 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동양의 불화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수월 가늠보살도의 달의 묘사가 고려 후기 수월 가늠보살도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려 후기 수월 가늠보살도의 달의 표현을 인간 설화 등의 역량으로 이해하셨는데요. 이러한 달의 표현이 당시의 민화 도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고려시대 민화의 작품 수가 워낙 적어서 그 역량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의 표현과 더불어 해의 표현도 고려 후기 불화와 조선 후기 민화에 유사한 도상이 묘사되며 그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간략히 언급하셨는데요. 서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선희 선생님의 질문도 역시 지금 4개나 나와 있습니다. 4개나 나왔는데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너무 길게 쓰시지 말고 조수연 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수나무 아래 방아를 짚고 있는 토끼의 달 표현만이 묘사되는 고려 후기 수월 가늠보살 달 표현과 고려 후기 민화의 달 표현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그 같은 도상만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월 가늠보살도는 경전에 없는 내용이 수월 가늠보살도는 경전에 없는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볼 때 달이 표현된 것으로 볼 때 어떤 설화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 또는 어떤 도상의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화는 불교 도상이 유입되는 도상의 영향 일반적으로 불화는 불교 도상이 유입되는 도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새로운 도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다른 불화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간단히 언급해 드린 것과 같이 해의 표현을 통해 다른 표현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 해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조고 또는 정각이 묘사되는 것은 불교 문화 이외에 설화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경전에서 언급되지 않던 삼조고의 표현의 해의 묘사가 중국 도난 불화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당시에 일반 설화의 문화가 불교에 유입되어 조성화된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봅니다. 이같이 고려해서 달과 해에 이 같은 설화의 조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설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며 그 가운데 달의 토끼와 개수나무로 정착된 것은 이미 고구려 편량 고분벽화에서부터 일부 조상만이 정립되어 발전해 나가는 고려 고분벽화만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같은 조상의 성립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조선 후기 민화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초기 조상인 도랑의 수월가름보살도 등에서 확인되지 않던 수월가름보살도의 달 묘사가 고려 후기 수월가름보살도에서 그 달의 묘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남에서의 달 묘사는 제가 앞서 발표에서 간략하게 조성으로 보여드렸고요. 그 이유에 있어서는 고려 후기 수월가름보살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설화의 조상을 받아들이는 작가들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40여 점의 수월가름보살도 가운데 단 5점만에서 그 달의 표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조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영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수월가름보살도의 달 표현을 당시의 민간 설화에 의한 민화의 조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표지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발표에서는 보여드렸다시피 그 영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여러 영향 가운데 당시의 달의 토끼 조상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알려진 민간적 소재였고 그 같은 달의 묘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려졌다면 불화에서도 그 같은 조상을 충분히 반영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달의 표현과 함께 해의 표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며 그 서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달의 표현과 함께 해의 표현은 중국 한나라 하상성 및 고분벽화에서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르며 해와 달은 세트로서 고대 설화 등에서 언급되며 주로 쌍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불화 가운데서도 아수라상이라든지 천수, 천안 도살상에서 해와 달이 함께 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 대한 상징적 개념의 해와 달의 표현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불화의 경우에는 쌍의 개념보다는 독립적인 해석으로 그려진 경우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월가름보살도의 경우에서도 해만 단독으로 묘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이 확인됩니다. 이는 그림의 내용에 따라서 쌍의 그 해와 달이 쌍으로 정립되어서 표현되는 것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개념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다. 아마 지금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통 우리가 민화를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민화로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두 고수기 선생님하고 조수 선생님의 발표 불화 속의 민화의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연대가 지금 깊이 올라가고 있는데 민화를 연구하면서 반드시 짚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는 불화에 관한 얘기와 민화에 연결되는 얘기가 진행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조선 후기 이폐형 진영 성립과 민화적 요소의 고찰에 관한 얘기를 우리 신은미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그 토론은 고진영 녹차 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토론해 주셨는데, 녹청자 박물관은 지금 강화도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인천 검단에 있는 건가요? 경서동에 녹청자 요지
2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녹청자 박물관 학예연구사 고진현 선생님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녹청자 박물관의 고진영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조선후기 위패형 진영에 대한 발표는 그동안 이모라 중심의 진영도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위패형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두상을 소개해 주셔서 진영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의견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위패형 진영이라는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진영도라고 하면 잘 알려져 있듯이 승려들이 입적한 후 외모뿐만 아니라 진영의 대상이 되는 승려의 인품, 학덕 등 정신세계까지도 담아내야 하는 일종의 기록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패형 진영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영도와는 달리 실제로 사용되었던 목조 위패를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의 대상이 된 승려의 법호 및 법명만이 적혀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처럼 해인사 중앙당 진영이나 성파당 수자날준 진영과 같이 실제 의식용 목패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위패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충사 약공당 영희 진영의 경우처럼 바탕 부분에 다른 위패를 붙였다 떼며 활용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예로 미루어볼 때 위패형 진영도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낸 진영도와는 달리 그 용도와 쓰임새가 명확한 좀 더 실용적인 이유에서 그려진 그림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패를 중심으로 그려진 이러한 그림을 진영도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기보다 실용성을 강조한 쓰임새를 위해 그려진 그림으로 위패도라고 보는 것은 어떨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여주신 개인 소장 만성당 사천 진영과 감로탱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만성당 사천 진영에서 보이는 세 폭의 병풍과 그 앞쪽에서 위패를 중심으로 밥, 국, 과일 등을 비롯한 재물이 마련된 제사상 등의 구성을 통해 미나 감모 여제도와의 관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성당 사천 진영의 구성은 불보살과 아기들을 위한 시식대가 차려지는 감로탱의 구성과도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로탱의 구성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성당 사천 진영은 미나 감모 여제도가 신의 부분을 비워두고 그려지는 것과는 달리 만성당 수자 사천 영가지 위라고 적혀 있어 선생님께서는 진영도로 분류하셨는데요. 이 그림을 감모 여제도로 보는 견해도 있어 진영도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미나의 감모 여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소개해주신 황중건 부부 신의 또한 일반인의 신의를 사찰에 모셔 제를 지내기 위한 용도로 그려진 감모 여제도의 하나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주신 위패형 진영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셨는데요. 유형별로 도상의 변천 과정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구분하신 유형에 따라 시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시간적으로 도상의 변화, 전개 과정 등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미지나나마 궁금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의 원고를 통해 조선시대의 진영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의견을 청합니다. 네, 위패형 진영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주셨는데 그 발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지금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은미 선생님 답변하시죠.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제일 처음에 언급하신 그 위패형 진영이라는 용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위패라는 그 1차적인 그 용도와 기능에 충실한 그런 용도로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승려 위패도라고 명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미나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려지고 현존하는 위패형 진영 27점 중에서 어쨌든 그 연대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올라가는 그림인 환월당 대승사 진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 1881년에 조성된 걸로 보는데요. 그 그림의 경우에 이제 환월 시건이라고 하는 승려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승려를 이제
승려의 입적과 더불어서 그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제자가 찬문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승려의 어떤 그 살아생전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민화적 요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패 쓰인 부분에는 분명하게 환월단 대종사 진영이라고 거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위패, 진영 대신 위패를 그림으로 그려서 승려의 제사나 뭐 이런 입적과 관련된 행사, 의식을 치를 때 이용을 했지만, 최소한 1880년 이후에는 그 전도 물론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이 위패도가 진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가장 구체적인 예로 그래서 하늘땅 시연 진영을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위패도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제한된 의미지만, 이 위패형 진영 자체의 어떤 이제 선사의 모습까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패형 진영이라고 하는 게 더 폭넓은 의미에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만성단 사천 진영과 감로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만성단 사천 진영에 표현된 제사상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병풍 묘사라든지 감로탱과의 관련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 발표를 할 때 미나 감모여제도와 관련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위패의 쓰임과 기능적인 면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미나 감모여제도와의 관련성에 주목을 했고, 그리고 그 미나 감모여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미나 감모여제도가 성립되는 배경에는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유교적인 요소도 있는데, 불교적인 영향 관계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그 감로탱화입니다.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린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감로탱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나 감모여제도의 위패를 이렇게 장식할 때 위나 아랫부분에 악령과 복련의 어떤 장식문을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요소로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제 미나 감모여제도도 유교적인 제례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제 불교적인 영향관계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만성당 사천 진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감로탱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미나 감모여제도의 어떤 그 사당 그림의 그런 요소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감모여제도와는 달리 그 위패 부분에 만성당 사천 영가 지위라고 하는 승려에 대한 그게 확실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진정도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인사에 있었던 황종건 부부 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저기 조선 후기에 절에서 사찰에서 일반인의 어떤 장례를 이렇게 치르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서 그 승려의 위패도를 이제 지폐형 진영을 보고 일반 속인의 그 신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러한 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감모여제도로 보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모여제도는 유교적인 제사를 수행하기 위한 용도가 명확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해보겠지만, 일반인이 그 불교적 그 상례를 행하면서 어떤 승려들의 그런 상례를 받아들인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위패형 진용도를 그 시기별로 변청 과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 대로 위패형 진영이 그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고, 그 연대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는 가장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하늘땅 진영 같이 1881년 정도고, 근데 이제 해사에 보면 진영 배적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림은 없고 배적지에 이제 1863년에 이렇게 조성했다라고 하는 배적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863년이 가장 올라가는 예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첫 번째 유형으로 들었던 위패 자체를 그림으로 그렸던 그게 그나마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제3유형으로 봤던 그 민화적인 표현이 적극적으로 가미되는 그게 조금 더 후대가 아닐까 그렇게, 예, 추정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모여제도, 위패도
위폐형 진영. 아마 그 민화를 연구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위폐형 진영에서 간모 여자들을 오늘 많이 보실 것처럼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계속 불교 미술, 불화 속에서 민화의 연관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발표하신 분 4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은하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 연구를 해주셨던 한국민화센터 연구원에 계시는 정규 선생님의 발표를 고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주수환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규선 선생님의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발표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우선 그 이번 발표의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3가지의 어떤 그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런 수미단에 나타나는 도상을 산해경 또는 삼재도회의 도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언급하려고 하셨다는 점. 두 번째로는 수미단에 나타나는 인물상의 얼굴과 그 위에 봉안된 불상의 얼굴,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그 조각 양식이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같은 장인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창호라든가 불단 같은 것 또는 닷집은 이제 어떤 불단 전체 내부의 어떤 장엄적인 요소로 보고 소목장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축은 대목장, 그리고 불상은 따로, 그리고 불화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상 조각과 불단을 같은 사람이 조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비슷하다라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게끔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그런 그 조각가와 불상 조각가와 불단 조각가가 같은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현진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용을 조각할 때 비늘을 표현하지 않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지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3가지가 굉장히 그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공감하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그 지금 불상과 불단의 얼굴을 비교하실 때 이 불상들을 전부 같은 유파의 불상들과 이렇게 비교하셔서 그래서 혹시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확 다른 유파의 어떤 그 수미단과 불상이 서로 그것도 역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신다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런 경우는 이제 소목장이 아니라 불상 조각가가 함께 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2번째로는 이 발표 요지문상에서는 좀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서 제가 좀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 용이 그 백흥암 수미단에서만 나타난다고 지적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앞쪽에서는 그 백흥암의 용을 왕실불사라는 것과 태실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수미단에 나타나는 용과 왕실 발언의 경우에 용의 어떤 그 용이 표현될 때의 차이점이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연구는 불교 미술과 민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셨던 정규선 선생님의 그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난 연구라고 생각하고 좋은 주제를 선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수환 교수님의 토론에 대한 답변을 정규 선생님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 질문지를 받고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PPT 만드는 게 익숙치 않아서 어젯밤까지 고생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급하게 그 1번 문제 그 첫 번째 질문하신 다른 유파의 수미단에도 그 이제 인면이 조각된 것이 있는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7세기에 조성된 수미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수미단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백흥암처럼 화려하게 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꽃이나 뭐 동물문이 나타나지만
인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경영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그 불상을 조각한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교란이 심해서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고 파괴사, 파공산 파괴사가 이제 백흥암이라는 인근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동자승이 한 명이 이제 이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광대뼈 부분을 너무 넓게 잡고 있어서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밑으로 약간 찌그러진 듯하게 이게 뭐 사간이나 뭐 이런 얼굴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었고요. 17세기에 만들어진 수미단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등사나 직지사는 연대가 있습니다. 17세기. 근데 거기에는 인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18세기에 고성에 운흥사가 있는데 운흥사에 이제 천인이 4분이 나타나요. 근데 그분들도 생김이 이제 거기 보면 범어사에 있는 그 천인들처럼 그렇게 추악 천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김새는 이제 제가 불상이라 아직 연구를 같이 비교 연구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 인물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상과 인물상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다른 그 이제 황룡이 나타나는 다른 이제 그런 수미단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황룡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백흥암이 태실의 그 소사찰이기 때문에 왕실에 걸맞는 황룡을 채택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직지사에 용이 11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다 달라요. 황룡은 없습니다. 없고 몸에 굉장히 얼룩무늬라든가 얼굴만을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도 이제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1회 정종의 태실을 수호하는 태실수호 사찰이기 때문에 직지사와 백흥암은 태실수호 사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성주에 선석사가 있는데 선석사에는 세종대왕의 17왕자의 태를 한 군데 모아서 태실을 만들어뒀고 거기에 선석사에 수미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수미단에는 아무런 이게 다른 문양은 없습니다. 안상을 만들고 그 안상 안에 채색으로 용의 몸통을 이렇게 안상 속에 용이 춤추듯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용두만 이제 용이 2마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두만 표현되어 있어서 그 태실수호 사찰에는 용이 등장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도에 대표되는 그 태실수호 사찰은 3곳이고 제가 아는 것도 3곳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미단 불단 조각 장인과 불상 장인이 같을 것이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끌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화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궁금했던 것은 여기에서 불단 조각에서 그 불단 조각 내용 가운데 산해경이나 삼재도회가 아니면 풀리지 않은 조각들 이런 것들이 오늘 구체적으로 그 발표가 되어서